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각종 국내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한미 통화수합 자금 40억 달러 첫 인출,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각종 뉴스와 호재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33포인트가 오르면서 1063.48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을 직접 현지 답사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즘 공기업들도 함께 구조조정의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진해서 임금 삭감 등 군살 빼기 등 자구 방안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넘어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가 미국 현지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직접 다녀온 그 자세한 소식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은 지금 그 백화점과 할인점 등 주요 매장을 중심으로 파격 할인과 재고 정리의 열풍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할인 경쟁이 심했는데요. 기존의 할인된 가격에 30%에서 70%까지 더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현상도 많았고요. 그런 현상은 일반 백화점 판매점뿐 아니라 그 대형 매장인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같은 대형 가전 매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네. 뭐 집, 자동차 등도 뭐 다 이렇게 세일 열풍이었고요. 근데 네. 사실 뭐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몰려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현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다들 뭐 재고 정리를 많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죠. 이제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를 맞아가지고 네. 뭐 평소 할인 폭보다 훨씬 클 거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참기 힘든 그런 유혹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은 현재 그 현금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고요. 소비 심리도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관계자들은 이런 추수감사절 연휴에 매출 호조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문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에서 20%가량 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와가지고 제품을 바로 구입했다면은 이제는 뭐 두 번, 세 번 와가지고 신중히 고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신제품, 특히 이제 신제품이 아니라 예전에 나온 제품들을 뭐 가격을 추가로 할인해주고 재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신제품을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소비 심리가 그닥 나아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별로 영향가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야, 현지에서 살고 있는 또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도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다가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는 등 한국인들도 지금 고민이 큽니다. 실제 일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을 싸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식당이나 옷가게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문을 닫는 사람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LA라든지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 가게를 접고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뭐 그런 현상도 발생할 정도입니다. 네, 이게 남의 땅에서 참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경기까지 안 좋으니까 참 염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그게 가장 중요할 듯 싶은데요. 다들 현지 관계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만큼 불투명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좀 힘들어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나 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랑 LG전자, 현대차 같은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재고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는 등 좀 네. 재고 관리에 신경을 쓰고 예. 뭐 경영 계획도 수정하는 등 좀 비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네. 근데 먼 길 다녀오시는 동안에 이제 뭐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좀 장만도 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선물 같은 거 하나 사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 예전 같았으면 좀 조금 부담을 덜해서 살 수 있는 가격들도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고요. 특히 요번에 좀 유심히 봤던 것은 네. 그 해외로 출국할 때 이제 국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 뭐 환율이 오르다 보니 이제 그 환율 인상
분만큼을 추가로 10%에서 30%가량 이렇게 할인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환율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고 이중고에 참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가 직접 미국에 다녀와서 그곳에서 느낀 어떤 경기 침체 상황을 피부로 느낀 점들을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위기가 엄습하면서 지금 공기업들조차도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 이 자구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같은 군살빼기 행렬은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한동안 이제 신의 직장으로까지 불려왔던 이 공기업들조차도 지금 군살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금도 자진 반납하고 또 자발적으로 인력까지 줄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농촌공사가 임금 자진 반납과 정원의 15%에 달하는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촌공사는 올 연말까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통해서 590명을 감축하고 내년 이후에도 254명을 줄이는 등 총 844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정원의 15%에 해당되는 규모인데요. 이번 경제위기가 불거진 이후 최초로 나온 공기업 감원 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기업 인력 감축에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농촌공사는 조직도 대폭 간소화를 시켰는데요. 이 본사 조직은 현행 22개 부서에서 17개 부서로 줄이고 지역본부는 66개 팀에서 36개 팀, 또 지사는 93개에서 70개로 각각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40여억 원과 2급 이상 간부직의 급여 10% 등 총 51억 원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국수출보험공사도 내년 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진은 연봉을 40%나 삭감하겠다는 결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연봉 삭감으로 인해서 이 회사 상임이사의 경우 기본 연봉이 종전에 1억 9천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억 1천만 원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공기업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공기업들 소식도 함께 전해주십시오. 네, 이 경제 악화를 의식한 공공기관들의 자구 노력은 한 달 정도 전부터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첫 테이프를 끄는 곳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전은 임원을 포함한 간부 직원 11,000여 명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에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른 임금 반납액은 1인당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총 22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코레일도 부장급 이상 간부의 임금 인상분 18억 원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고, 이 연봉이 높기로 알려진 금융공기업들도 이 대열에 동참을 했는데요. 증권선물고래소는 임원 임금을 20% 삭감하는 내용의 경영혁신 방안을 내놓았고요. 또 연봉 수준이 가장 높았던 증권예탁결제원도 이 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등기 임원과 집행간부의 연봉을 3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위 직급 임금도 5.1% 자진 반납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 한국은행도 임원급 내년 연봉을 15% 삭감하고 전 직원의 임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기업들이 앞다퉈서 임금 반납에 나서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공기업의 긴축 강도도 지금보다 더욱더 세질 것 같은데요. 네, 워낙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칼을 뽑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이 정부로부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권고를 받아서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봉 수준이 높은 금융공기업이나 일부 정부 지원을 받은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형태로 경영 효율화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이 올해 같은 경우 정부의 예산 지침상 3%의 총 급여 인상이 허용됐었는데 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을 하는 형태로 고통 분담에 동참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년의 경우는 이 정부가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예산 지침을 이미 내놓은 상태고요. 또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 체계 개편에 따라서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는 각각 평균 16.3%와 26.7%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원 연봉이 그대로일 경우는 기관장과 임원급의 연봉이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직원 임금 동결과 함께 임원 연봉 삭감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기업의 어떤 자진한 그 구조조정에 관한 소식들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신경익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여파로 중소벤처업체들 또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오히려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적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웅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여파로 M&A 시장도 많이 죽어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요. M&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꽤나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업계의 M&A 역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과 같은 때일수록 업계 M&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A를 통해 여러 기술이 공급되고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이 M&A를 하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매도 측은 마케팅 능력과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최근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 뛰어난 성장성을 갖춘 업체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많아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회사 덩치를 키우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점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M&A가 무척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 요인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벤처 캐피탈 협회에 따르면 미국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M&A를 통한 투자 자금 회수가 전체의 77%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기업 공개가 자금 회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가 그간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M&A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국내 중소기업은 창업주가 경영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주는 회사를 자식처럼 생각을 해서 M&A를 하면 마치 자식을 내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외에도 M&A를 단순히 머니게임이나 재테크 위주로 바라보는 왜곡된 M&A 문화나 중소기업들이 M&A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약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M&A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들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시장의 역동성을 확보하라는 점을 1순위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고 더 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나가야 자연스럽게 M&A도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국내의 경우 기업들의 적대적 M&A나 시장 퇴출이 적습니다. 이 같은 국내 시장의 구조상 역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위기에 몰려야만 M&A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코스닥 이외 비상장 중소업체들이 활동하는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지정기업이 현재 68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부담이 높은 데다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조세 제한 특례법 등을 개정해서 진입기업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법인세 등 합병과세 절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운용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간접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국내 사모투자펀드는 재산 내 10% 이상의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정상적인 M&A 투자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전봇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차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대신 영국과 같은 방식으로 사모투자 펀드의 대출 현황을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 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업들이 쉽게 M&A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기관을 설립하는 그런 점도 M&A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웅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죠.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하며 1060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째 상승했다는 소식과 중국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기 부양책 등 해외에서 들려온 호재들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환율 시장도 경상수지 흑자와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유입 소식으로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3포인트 오른 106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2,200억 원, 기관이 2,300억 원 등 오랜만에 큰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지수가 상승하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300선을 회복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거래일 만에 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18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26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157억 원, 개인은 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99% 오른 30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28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하는 NHN은 6.29% 상승했고 태광, 성광밴드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우나 스웨즈 등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업종별 시황은 어땠는지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 대표 IT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내년에는 불황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 주식들이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48만 5천 원까지 올라서 50만 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막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상한가를 기록해 수요가 튼튼한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과 내년 하반기에는 D램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부진이 예상되지만 공급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어 내년 1분기부터는 불황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계 설비 관련주들과 포스코 등 철강주 등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건설주들은 대주단 협약 심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에서 12% 상승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증시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생경제현장 잠시 후에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29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크게 떨어져 상품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해외여행이 줄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미은행이 한미수합자금 300억 달러 가운데 1차로 40억 달러를 다음 주 중 국내에 반입합니다. 입찰은 다음 달 2일로 대출 기간은 최장 88일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부터 개성 관광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현대 아산이 내일까지만 관광을 진행합니다. 현대 측은 그 이후 예약 고객에겐 관광 요금을 조만간 환불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국내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31년 만에 처음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서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전략센터입니다. 대신증권의 한영아 차장, 그리고 동양중금의 김용재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증시가 4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선도 회복을 했다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월째 상승하면서 1060선을 회복했습니다. 악화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당선자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가 크면서 그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나흘째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고요. 중국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유럽연합의 2천억 유로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르는 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금요일 장의 특징주로는요. 일단 두산그룹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그룹주들이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밥캣의 인수에 따른 과다 차입금이 많다라는 루머에 휩싸여서 최근에 좀 과대 낙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산그룹 차원에서 적극 해명을 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중국 금리 인하 조치에 힘입어 중국 관련주인 조선, 철강, 기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동국제강 이렇게 해서 이런 업종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이 기대된다라는 그 이유로 가스 관련주인 성원파이프, 동양철관, 미주제강 등이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살펴보면요. 개인이 4,400억 매도, 외국인이 2,200억 매수, 기관이 2,300억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1,600억이었습니다. 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한 그런 장세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재 차장님께서는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시각은 어떤지요? 네,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일단 미국이 오늘 휴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서 그 미국 증시 자체가 사실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지금 미국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 즉 2%대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시가 자체가 갭상승으로 그 시작을 했죠. 큰 폭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틀째 순 매수를 했다는 점이죠. 특히 네. 진짜 그 외국인 자체가 오늘 한 2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는 정말로 오랜만에 일어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렇죠. 기관도 사실은 시작부터 그 투신권과 연기금에서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큰 금액의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 특징은 은행이 상당히 그 지금 초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도 그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장중에요. 그래서 신한지주는 조금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은 그 보합 정도 1% 정도 상승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은행주가 지금 상당히 그 초강세, 그래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 그런 게 오늘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전문가의 오늘 그 증시 상황에 대한 그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두 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가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대한항공 30%, 현대차 30%, 그리고 현금 비중을 40%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대한항공과 현대차 두 종목 가운데 대한항공부터 한번 들어보지요. 네. 최대 걸림돌인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영업 실적이 급증세 반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트 유가 급락으로 수익이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 제트 유가 1달러 하락 시 300억 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 호전은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달부터 시행 중인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한미 FTA 추진이 항공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 쌍끌이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9일 연속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차트를 보시면요. 1차 목표가는 200일 근처인 48,0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48,000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를 돌파 시에는 일단 그 다음 2월, 3월 달에 한 1개월 동안 거의 조정을 받았던 가격이 한 56,000원대입니다. 물론 매물대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이 가격대를 무난히 뚫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8,000원, 2차 목표가는 5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인 34,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한항공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도 순이익이 증가 예상 기업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면서 수출 가격 경쟁이 높아졌고요. 소형주 위주의 생산 증가와 원가 절감 등으로 해서 이익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지금 현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가요. 미국 자동차 빅3의 파산 가능성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가능성과 이제 자동차 생산 감산 등 악재가 겹치기도 했지만 오히려 국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는 일단 소형차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차급들이 거의 신흥시장 쪽에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의 영향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1차 목표가는 48,000원, 21선 근처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21선 부딪히면서 한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손절가는 그 위에 61선인 6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손절가로는 지난번 최저점인 36,000원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가격까지 오지 않으리라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36,000원을 무너지면은 과감하게 매도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자동차 업종이 미국 같은 경우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접근하실 때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손절 가격에 대한 점을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자, 김용재 차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늘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오롱이라는 종목을 한 30% 정도,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라는 중국 관련주죠. 그래서 30%, 그다음에 현금 한 40%. 제 두 종목을 샀을 시에 약간 좀, 하락을 했을 시에 좀 추가 매수한다는 개념에서 현금을 한 40% 비중을 좀 뒀습니다. 네, 30, 그리고 현금 40% 이렇게 해서 100%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 종목 좀 의견을 들어보죠. 먼저 코롱은 어떻습니까? 네, 코롱은 이제 코오롱 그룹의 이제 지주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FNC 코오롱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오롱 그룹이 그동안 한 4년, 5년에 걸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좀 실시를 했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특히 올해로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서 지금 성과가 3분기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진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회성 이익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순이익이 상당히 크게 오버가 됐죠. 그러니까 넘어서는 수익을 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에 관련된 효과가 4분기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4,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틀째 지금 기관이 다시 돌아와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뭐냐면은 21선을 좀 돌파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코오롱 또한 오늘 21선을 돌파를 못하는 윗꼬리를 단 모양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갭상승을 동반한 윗꼬리를 달았을 시에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매수 가격 자체를 정해드린다기보다는 좀 갭을 메꾸는 자리, 즉 5일선과 맞닿는 자리가 가격이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에서 19,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좀 잡아보시는 게 괜찮으시겠고요. 손절은 직전 저점이 그러니까 11월 21일 날이죠. 11월 21일 날 저가가 15,500원입니다. 그래서 15,500원까지 들고 계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 짧게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손실이 나시더라도 아까 제시해드린 현금 비중에서 20% 정도의 추가 매수로서 그 매수 단가를 낮춰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 주가는요, 그 25,000원까지도 좀 보셔도 될 이유가 뭐냐면, 요번 증시가 그 단기 상승 랠리가 아직 이어진다 그러면 캔들 자체가 21선을 올라선다고 가정을 하면 2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그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25,000원까지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특히 요즘 코롱 같은 경우는 노사 화합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노조 위원장이 오히려 이제 뭐 그 비용 절감이라든가 그런데 발벗고 나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한 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또 삼성중공업은 어떨까요? 네, 삼성중공업은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상당히 요즘 그 21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은 뭐 상당히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주죠. 그래서 중국 사실은 조선업황 자체는 상당히 그 아직은 내년 하반기에나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BDI 지수라 그러는 해운 운임 지수 또한 그 최저점이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경기부양책, 4조 위안이 들어가는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효과를 노리는 그런 매매, 즉 조선주와 철강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항상 드렸지만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군이 바로 조선주다. 그 중에서 저는 삼성중공업, 즉 드릴십, 개별적인 어떤 그 호재도 있죠. 드릴십 2조 1,000억짜리 그런 그 수주도 함으로 해서 어떤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3일째 기관이 상당히 지금 큰 금액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이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 그 다음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일째 순 매수를 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코오롱하고는 다르게 지금 캔들 자체가 21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 윗꼬리 아랫꼬리 모양을 단 그 십자가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겠죠. 지금 바로 매수하시기에는. 따라서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좀 하셨으면 하겠고요. 21선을 보시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매수 가격 자체를 21선 부근으로 매수를 잡아서 19,700원 내지는 2만원 사이쯤에서 매수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저가 부근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중 바닥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가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 개념보다는 조금 좀 지켜보시면서 그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즉 매수 가격보다 좀 낮아진다 그러면 그 추가 매수에서 마찬가지로 단가를 조금 낮춰서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마찬가지로 61선 부근까지는 충분히 그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61선 부근과 직전 고점이 만나는 자리는 23,350원 정도 되는데 23,3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에 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요즘 조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조정도 많이 받고 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 기술의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가 영업력 같은 건 아직까지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자, 내일 증시도 이 상승세를 계속 탈 수 있을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밤에 미국이 좀 휴장이라는 게 조금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사실상 좀 미지수인데요. 그래도 지금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조금 아쉬운 모양이죠. 그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21선의 캔들 자체가 부딪혀서 윗꼬리를 형성을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몇 가지를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
그 고점이었던 자리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마찬가지로 그 항상 갭상승을 동반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단 그 십자가 모형을 나타냈을 때는 조정파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가뜩이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강 후약 혹은 약세로 조금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고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좀 보면 외국인이 좀 그 이틀째 지금 순매수를 했는데 내일에 또 외국인의 어떤 방향성이 주가의 큰 흐름을 그 잡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상당히 큰 금액을 매수했기 때문에 내일도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되겠고, 향후 변동성은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데 향후에도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어떤 시장 상황과 그리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한영하 차장 그리고 김용재 차장 두 분은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센 시장 분석 경제진단 시간입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의 박시룡 논설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정부가 이 생존 위기에 몰려있는 시티그룹에 대해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한 30조 원 가까운 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달에 250억 달러를 투입한 데 이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또 들어가는 셈인데요. 자, 이렇게 그 전례 없는 구제 방안을 내놓게 될 정도로 미국 1위의 은행이었던 시티은행이 위기로까지 몰린 그 원인이 먼저 궁금합니다. 어떤 원인일까요? 네,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인한 그 금융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작년 7월부터 이제 미국 상업은행들도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티은행이 이제 두 번째로 큰 상업은행인데 상업은행들은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 네.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거는 투자은행들보다는 좀 적었지만은 일반 상업은행들도
네. 그런 그 파생 상품 투자 그 IB 업무들을 많이 그 했던 게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게 이제 부실화가 많이 이제 그 늘어나게 된 것이 뭐 이런 그 상업은행들의 그 유동성 위기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미 정부가 강도 높은 예방 주사를 미리 놨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티그룹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다시 이게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이제 덩치 자체가 워낙 큰 은행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자산 규모 1위고요.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미쓰비시 UFJ에 이어서 세계 자산 규모로 2위 규모의 은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일본의 시티 계열사도 사업을 축소하고 또 정리해고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 FRB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그 시티뱅크의 그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 시티은행과 같은 그런 대형 이제 상업은행이 그 부실 위험에 몰리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뱅크런 같은 게 일어나서 금융 시스템 전반이 그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잘못하면 이제 대공황과 같은 그런 사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아주 그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금 그 구제 방안을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지금까지 그 구제를 통해서 시티뱅크가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미국 그 경기 침체 정도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그 부동산 그 경기가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뭐 이런 데 그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정부의 이런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그 시티은행의 자구 노력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은행의 총 그 직원 수가 한 37만여 명 되는데, 네. 얼마 전에 한 5만 명 정도 대량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고 앞으로 미국 그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제 멈춰서 진정이 되고, 또 미국의 대대적인 그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좀 그 개선이 될 경우에는 뭐 그 시티은행의 그 문제도 해결이 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부가 리먼 브라더스에는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시티그룹에 대해서는 또 구제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제 구제 기준에 대한 어떤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은행은 구제해주고 투자은행은 버리느냐, 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GM 등 자동차 빅3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그 차별을 두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고 AIG나 시티그룹 같은 이런 그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구제를 하느냐. 아무래도 그 기준은 그 시티뱅크 같은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 자산을 기초로 해서 그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그 건전성 감독이라든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일종의 그 투자 자금, 개인이나 기관의 그 투자 자금을 기초로 해서 아주 그 많은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좀 투기적 투자를 많이 하는 막 그런 업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은행은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이 이제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먼 브라더스, 또 그 폴슨 재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리먼 브라더스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 다른 기관에 인수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추진했는데도 했고, 또 투자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또 많았다고 그렇게 그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G나 시티 같은 이런 그 상업은행들은 우선 그 구제를 하는 것이 미국 금융 그 위기 해소와 금융 제도 안정에 이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런 구제를 한 것 같고요. 그 GM도 지금 GM을 비롯한 미국 그 자동차 빅3도 사실 이제 정부의 어떤 구제책이 없으면은 좀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고, 그 의회도 이제 구제 한 250억 달러 정도의 그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좀 정치적인 판단이 그 필요한 막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용이라든지 수출 또 미국 경제 전반에 이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를 그대로 그 파산까지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지 않느냐, 아마 그런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이번 구제 방안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는 그런 구제 방안이긴 합니다만, 또 시티은행이 안고 있는 모든 부실을 떠안을 수는 없는 이만큼, 자,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조치들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뭐 시티뱅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이 뭐 다 해결이 됐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미국 네. 그 FRB나 정부가 이번 그 사태의 그 심각성이랄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주 그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급한 불은 꺼가고 있는 단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본 버냉키 같은 그 FRB 의장은 그분이 원래 그 대공황을 전공한 그런 학자입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번 그 위기 대응에 아주 그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했고, 그 위기 대응의 큰 원칙은 그 신속성하고 과감성 그 두 가지를 이제 큰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기본 원칙에 잘 충실하면서 그 대응을 잘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 1월 달에 출범하게 될 그 오바마 이제 정부가 또 대대적인 또 경기 부양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그런 추세로 가면 최악의 고비는 지금 넘기고 앞으로 점차 뭐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헨리 폴슨이 끌고 있는 지금의 그 어떤 그 금융 지원이나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팀의 어떤 그 활동을 보면은 상당히 진짜 신속하고 좀 과감하다는 점은, 물론 그동안에 이제 금융 위기를 예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생하게 했다라는 책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100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120원, 130원씩 쏟아부면서 그냥 주변까지 탁탁 정리해버리는 그 신속 과감한 처리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박시룡 논설실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정부의 조치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에 대해서 여쭤봐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같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힘든 시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아마 누구나 겪는 생각이겠죠. 자, 그런데 과거 그 IMF 같이 그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은행들도 건전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탄탄히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체력이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물론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물론 힘들겠지만요,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고 우리가 보다 더 탄탄한 체력을 다져서 한 단계 더 높은, 아니 두 단계 더 높은 단계로까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